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1시 회담의 세부 일정과 의제가 발표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단도 평양에 동행하며 선발대는 어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가교 능력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며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틀거리는 북미 핵무기 협상을 살려낼 실질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67을 임대해 한 해 7억 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납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슈퍼 태풍 망푸시 중국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250여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마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전면 폐장했습니다. 이미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에서는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회담의 세부 일정과 의제가 발표됩니다.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수행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친교 행사, 만찬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의 윤곽이 오늘 발표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메인 프레스 센터를 찾아 공식 브리핑을 갖고 확정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할 정부 공식 수행원 14명과 특별 수행원 52명도 확정됐습니다. 먼저 공식 수행원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유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 망라됐습니다. 각 분야 교류를 위해 문화체육, 국토, 해양수산부 장관과 산림청장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수행원으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대표 등이 동행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을 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과 양대 노총,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체육계 등에서도 수행원으로 참가합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한 새로운 세대가 평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생 김규현 학생부터 청와대는 공식 수행원 숙소는 백화원 초대소로, 특별 수행원과 기자단 숙소는 고려호텔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선발대는 통신망 점검을 마치고 정상회담 일정에 따른 현장 동선 확인과 상황실과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등 최종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번 방북단에는 4대 그룹 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남북 경협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가수들과 스포츠 스타들도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특별 수행원 52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7명이 경제계 인사들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평양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2차 회담 때와는 같은 규모입니다.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평양 회담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그룹은 물론 한국전력과 코레일, 산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 협력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의 세 개 축, H자 형태로 개발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자는 구상입니다.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은 현안 대처를 해야 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가수 지코와 에일리는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특별수행원에 포함됐습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와 함께 새로운 문화에 초점을 맞춘 공연을 선보이고 남북 대중문화 교류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구의 현정화 감독과 축구의 차범근 감독도 포함돼 남북 단일팀 구성의 정례와 월드컵 공동 개최의 초석을 닦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연소 특별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16살 여중생 김규현 양은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의 큰할아버지께 손편지를 써 감동을 줬던 주인공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가교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비핵화 중재안 카드에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두 불안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간극을 메워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평양에서의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비틀거리는 북미 사이의 핵무기 협상을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다소 흔하지 않고 대담하며 창의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따스한 명장면을 연출했고 2차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가장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호한 합의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내므로써 북미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동요를 유발하는 한편 최대 압박 전략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의 말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북한 지도자가 내 핵무기를 제거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20일까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어 모레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와 대법원에서 추천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유독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 이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소지 변동 내역입니다. 대구 본가에 있던 주소지가 1982년 10월 경북 칠곡으로 바뀌더니 1년 뒤 다시 본가로 옮겨집니다. 주소를 옮기고 한 달 뒤 부근 농지를 샀는데 당시 농지는 경작지에서 4km 안에 살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1,400만 원에 구입한 이 땅은 2014년 1억 6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1988년에는 부산에서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서울 여의도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으로 발령 날 것 같아 서울에서 주택 청약 예금을 가입하려고 주소를 옮겼다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이와 함께 부인이 중장비 대여 사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처가에 명의만 빌려줬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회사는 당시 거주지와 출산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위장 전입만 8번을 한 이은혜 후보자. 위장 전입에 부인의 위장 취업 의혹까지 제기된 김기영 후보자. 이들은 모두 대법원과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입니다. 청와대처럼 추천에 앞서 사전 검증을 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도덕성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필리핀에 이어 중국 남부를 덮쳤습니다.
광둥성에서 2명이 사망했고 홍콩과 마카오에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밀려 부서진 보트들이 방파제로 밀려옵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고 공사 중인 건물을 둘러싼 작업용 비계가 강풍에 뜯겨져 나갑니다. 굳게 닫힌 상점의 철문은 찌그러졌고 홍콩의 한 호텔은 객실의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갇힌 차량의 운전자는 나무를 치워내고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저지대는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에 도로와 차량이 잠겼습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어제 오후 중국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인근 하이난성과 선전, 주하이시 등 중국 남부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시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250여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항공편과 고속철 대부분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2명이 사망했고 앞서 망쿠시 지나간 홍콩과 마카오에선 200여 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콩에선 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관광객 10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这2天行程估计是没有了，因为台风天嘛，出不去，地铁也关了，巴士也停了，船也没了。 세계 최대 도박 도시 마카오도 사상 처음 카지노를 전면 폐장했습니다. 광둥성 내 원자력 발전소 2곳은 비상 인력을 긴급 배치했고 중국 기상국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최고 시속 305km 망쿠세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 북부 루송섬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태풍이 물러난 뒤 알려지지 않은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되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40여 곳 중 한 곳에서 40-50명의 광부가 매몰된 걸로 확인된 겁니다. Kaya walang makapasok na mga sasakyan, makapasok na mga tao dahil malakas ang ulan at unstable, baka madagdagan pa yung casualty pag pupunta yung mga rescuers natin. 미국에선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렌스를 열대성 저기압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앞으로도 수일 동안 최고 1m 이상의 비를 뿌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침수 우려 지역 주민 21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번 주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위치한 서울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 기간 동안의 주요 일정을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최초의 달 착륙 여행객을 공개합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의 막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할 예정인데요.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용했던 백화원 영빈관에서 잠시 쉬다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내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은행연합회에서 차고 송금 구제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차고 송금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모레 수요일에는 남북 간 주요 의제를 논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백화원 영빈관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회의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극단원 상습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회 예술단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20일 목요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환송 오찬에 참석한 뒤 오후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21일 금요일에는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녁에는 여의도 한강공원과 반포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개장합니다. 많은 푸드트럭과 또 핸드메이드 상인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 미리 보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신문은 2달 넘게 진행 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최근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 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육성 발언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댓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과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 다른 기관도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 내야 한다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신광열 전 부장판사를 통해 검찰이 다른 사건에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는데요. 검찰이 다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위 판사 관련 영장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면밀히 가려내 기각하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당시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행정처에 보고하며 수족 노릇을 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가격 상승 지역의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일부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시세 17억 원,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인상폭이 5만 원에도 못 미치고 합산 시세가 8억 원 뛴 2주택 보유자도 내년도 보유세 증가 예상분이 717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부세 폭탄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집값 상승분에 비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증가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빌딩 앞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쓰거나 인도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부 발레 파킹 업체들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빌딩 주변을 차들이 점령하다시피 하는 데다 인도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차량 탓에 통학 차량을 기다리던 유치원생들이 바퀴에 치이고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학부모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지만 구청은 발레 파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이나 자해를 언급하는 이른바 자살송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선 끔찍한 말이나 자기 비하,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의 가사를 따로 떼어내서 메신저로 보낸 뒤 반응을 떠보는 이른바 가사 프랭크 놀이도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가 자살이나 자해가 언급된 가요를 선정해 관련 부처에 유통금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구름 많고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은 이처럼 구름만 가득 끼어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일부 지방으로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 지방과 전남 해안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 서쪽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로는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쪽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구름 사이 햇볕이 비추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회담의 굵직한 일정이 아직까지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2박 3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정은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 그 시작은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보여준 파격 영접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첫 장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선 백하원 초대소가 숙소이자 회담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회담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로 바뀌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3월과 9월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의 행사 일정도 유력합니다.
역대 남측 정상들이 방문했던 첫날 북측이 만찬을 열었던 곳입니다. 정계와 재계, 사회문화계 인사들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인민문화궁전에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평양회담과 달리 이번엔 남북 정상의 부인들이 만납니다. 4.27 판문점 회담 이후 두 번째인데 정상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북측이 영부인들의 참관 일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선보인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남북 정상이 함께 관람할지도 관심입니다. 공연장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이곳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아리랑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공동선언문 서명입니다. 역대 회담에선 2박 3일의 마지막 날 백화원에서 서명식을 가졌는데 이번엔 어떤 곳이 역사의 장소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임대업자는 한 해 동안 7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의 고급 빌라 17채를 보유한 또 다른 임대업자도 외국인들로부터 월세로 받은 7억여 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주택 임대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1,500여 명에 대해 정밀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 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고가 주택 보유자로 연간 월세 수입이 많은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 검증에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또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법원 자료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검증 결과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전환해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이에게 되파는 전매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97제곱미터인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도 하기 전 분양권이 전매를 거듭해 4차례나 되팔렸습니다. 위례와 미사 신도시 일대의 집값은 이렇게 거듭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당초 분양가보다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처음 분양을 시작한 위례 미사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지금까지 5만 세대.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9,700여 건은 분양권 전매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 집계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전매를 거치며 6억 원대로 치솟아 입주도 하기 전에 집값이 30%나 올랐습니다. 투기 세력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전매는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전매 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2014년 실거주 의무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투기 세력이 몰려든 겁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분양권 전매제도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매제도의 엄격한 제한과 그리고 후분양제도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평화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부터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이사나 결혼 등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거나 관련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건 주택당 한 해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신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실탄 사격 연습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들것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이 사격 연습장에서 30대 남성 홍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격 연습장에 목에서 머리 쪽으로 실탄 사격, 저희가 이제 사망 판정을 못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홍 씨는 이곳 실내 사격 연습장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는 사장과 직원 등 5명이 있었으며 손님은 숨진 홍 씨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현재 사격장 내 CCTV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사격장 직원들을 상대로 홍 씨에게 어떻게 총기가 건네졌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홍 씨의 가족들도 불러 평상시 홍 씨의 신변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오후 경비행기가 전북 완주군의 저수지 인근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국토부 조사단이 현장에 파견돼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저수지 부근 야산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저수지 인근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몇 바퀴를 회전한 뒤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일부 잔해는 튕겨져 나가 저수지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났었고 윙 그러다가 이제 오 하니까 이제 보였고 저수지로 뭐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잠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수색 2시간 만에 44살 이모 씨 등 탑승자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종사 이 씨와 동승자 57살 서모 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아미고라는 2인승 경비행기로 충남 공주에서 이륙해 경남 합천을 거쳐 다시 공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관을 파견해 오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요.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반대 2가지 시선을 드러내는 집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난민 혐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난민의 존엄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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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오늘 집회에는 난민 신청자와 시민 등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이성적인 난민 혐오가 퍼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난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훨씬 더 폭넓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향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20명도 참여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And every time reject me. My daughter have to go school. 바로 길 건너편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난민 대책 국민행동이 주관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난민법을 아예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나라에 이런 이슬람 난민들을 불러들인다는 자체가 정말 진짜 시대 코미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진상조사단을 꾸려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을 가려내 당장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두 집회 장소 주변에 경력을 집중 배치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7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여성 김모 씨는 5개월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들어서 2층에서 떨어뜨리려고 칼을 들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진짜 헤어지고 싶냐. 가스불을 켜고 뭐 그냥 둘 다 죽자. 결국 턱관절 좌상, 무릎 타박상, 눈주위 출혈 등으로 3주간 치료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인터넷 방송에 나와 폭행을 자랑처럼 떠들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피해자인 김 씨는 가해자를 피해 이사까지 했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따라다닐 것 같다. 이 사람이 제 뒤에 항상 있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지난해 검거된 사례만 10,000건이 넘습니다. 70% 가까이가 폭행 상해였고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성폭력 문제도 25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별 통보에 따른 보복뿐 아니라 만나는 과정에서의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살 정모 씨의 남자친구는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거절하면 욕설을 퍼부으며 정 씨를 괴롭혔습니다. 마지못해 촬영한 영상은 결국 정 씨를 협박하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넌 그걸 내가 다 지웠을 거라고 생각해? 네 그 영상 다 퍼뜨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데이트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낮아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데이트 폭력 유형은 성인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뭐 유튜브나 미디어상에서 자꾸 자극적인 메시지를 받고 그다음에 뭐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지고.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움인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나 해서 더 잘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90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현장입니다. 곧 중국 최대 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시작이 되죠. 사드 보복 여파로 끊어졌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수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면세점 입장 2시간 전부터 200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새벽 6시부터 관광객도 있지만 면세품을 대신 사러 온 다이공, 중국 보따리 상들도 많습니다. 영업이 시작되자 인기 있는 매장 앞은 곧 이들이 차지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매 제한 수량을 꽉 채울 정도. 매일매일은 같은 손님은 또 있어요. 공항 면세품 인도장도 늘 북새통입니다. 물품 수령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많고 매일 1톤 넘는 포장지 쓰레기가 나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국내 면세업계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상반기엔 32%, 7월 한 달은 37%나 늘었습니다. 다이공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워준 셈인데 유커의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찾느라 바쁜 건 면세업계뿐만이 아닙니다. 한 여행사는 중국 팀을 확대해 개별 관광객을 공략하면서 올해 자유여행 상품 판매량을 작년에 4배 규모로 키웠습니다. 개별 관광객들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관광 당국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연휴에 맞춰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쇼핑 이벤트를 마련했고 요즘에 들어오시는 이 개별 관광객들은 더욱더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쇼핑 관광 이벤트를 더욱더 확대해서 더 많은 중국 여행사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여행 박람회까지 개최했습니다. 基本上的话，因为我们公司从来没有放弃过韩国的市场，所以不管市场情况的好坏，我们还是会持续参加这个活动的。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40만 명으로 작년보다 30% 넘게 많아졌습니다. 최근 서울 명동은 단체 관광에 나선 중국인 여행객들의 모습보다 개별 관광에 나선 중국인 여행객들의 모습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상하이와 장쑤성이 한국 관광을 허용하면서 이제 중국의 6개 시와 성이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전세기나 크루즈선은 이용할 수 없고 본격적인 판매 재개 효과가 나오려면 두세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큰 손의 대거 귀환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영상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준 일기예보가 화제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진행자. 엄청난 물폭탄으로 1.8m에서 최대 2.7m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면 속 거리에 물이 차오르더니 이 진행자의 키를 훌쩍 넘어서고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까지 집어삼킵니다. 미국의 기상 전문 채널이 증강현실 업체와 협업해서 3D 그래픽으로 날씨 예보를 실감나게 전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니까 알기도 쉽고 자연재해 위험성이 한층 더 피부로 와닿네요. 오토바이 한 대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토바이 운전석이 텅 비어있죠. 핸들 손잡이는 스스로 움직이고요. 커브 구간도 알아서 방향을 조종합니다. 마치 유령이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독일 한 자동차 회사의 모터사이클 부서가 2년간 연구 개발한 자율주행 오토바이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무인 오토바이는 주행 중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도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고 정차하게 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독일 남부에 있는 한 건물 안인데요. 이 셔츠 차림의 남성이 사람들에게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설문조사 중이라면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보여주죠. 그리고 갑자기 뱀을 화면 밖으로 쑥 꺼내거나 이 사진 속 뱀의 혀를 낼름거리기도 합니다. 최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마술 장르를 개척 중인 독일인 마술사 사이먼 피에로인데요. 뱀을 소재로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한 그의 IT 마술.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보는 우리들은 참 재밌지만 심장 약하신 분들 정말 큰일 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한 공항 로비에서 청년들이 흥겨운 팝 음악에 맞춰 댄스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미국 한 방송사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펑키웍스라는 팀입니다. 달라스에서 올랜도로 가는 비행기가 6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자 화난 승객들을 위해서 깜짝 무대를 펼친 거라고 하는데요. 비행 지연으로 공항에 꼼짝없이 갇혀서 피곤했을 승객들. 특별한 댄스 공연 보면서 지루함도 날리고 기분도 풀었겠네요. 소파에 앉은 남성이 아픈 반려견의 귀에 약을 넣어주는데요. 옆에서 이를 부러운 듯 지켜보는 또 다른 반려견, 캐시라는 이름의 반려견입니다. 첫 번째 개가 일어나자 잽싸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아픈 친구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셈이 났던 모양이에요. 주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캐시의 귀를 치료해주는 척 하는데요. 다 됐다라는 주인의 말에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반려견. 정말 아주 귀여운 질투의 화신이 아닐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병이 있어서 약을 가져가야 한다면 영문 처방전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칫 출입국을 할 때 공항 검색대에서 불법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방받은 약을 가져갈 땐 병원에서 진단명이 포함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과 함께 동봉해야 하고요.
처방전에 적힌 개인정보는 여권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는 만성 질환자는 여행 도중에 약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여행 일수에 맞춰서 챙기기보다 넉넉히 가져가는 게 좋고요. 질환명과 복용 약물이 적힌 영문 진료 기록지와 처방전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약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여분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성 질환이 없더라도 진통제 등 비상약도 꼭 챙겨야 하는데요. 낯선 환경과 음식으로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진통 해열제와 소화제, 지사제, 반창고는 반드시 챙겨 가셔야 하고요. 처방전이 따로 없는 일반 의약품은 설명서가 동봉된 상태로 성분이 표시된 포장 상자 그대로 가져가야 해외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눈물 분비 장애일 수 있다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데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눈물 분비 과다와 분비가 적은 눈물 배출 장애로 나뉘는데 눈물 분비 과다는 안구 건조증이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화장품 등으로 인한 자극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콘택트 렌즈를 자주 착용하거나 눈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성에게 흔한데요. 반대로 눈물 배출 장애는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간혹 종양이나 결석이 생겨서 눈물 배출 경로가 막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 분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처방받은 인공 눈물을 적절히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렌즈 착용과 화장품 사용을 줄여서 눈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염증이 생겼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눈물 분비 장애가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발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돼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기관의 사칭에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불법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언뜻 공정위가 보낸 조사 통지문 같지만 가짜라고 합니다. 발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돼 있더라도 실제 발송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믿고 열어서는 안 되는데요.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겐드크랩 랜섬웨어에 감염되고요. PC 안에 있는 파일이 암호화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암호를 푸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요구한다는데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런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고요. 의심 가는 이메일은 열람하기 전에 해당 정부기관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화제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동 급식 카드를 가짜로 만들어서 1억 원 이상 사용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아동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악용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경기도 오산시 7급 공무원 A씨는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A씨가 이를 멋대로 만들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7월부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면서였는데요. 방식은 이랬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 카드를 발급한 겁니다.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해당 카드에는 한 끼에 4,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 5천 원까지 입금된다는데요. A씨는 지난 4월까지 33장의 카드를 만들어 지인 5명과 함께 썼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3년 동안 이렇게 펑펑 쓸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은데 함께 쓴 지인들도 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인들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범죄로 볼 정황이 충분한데도 사실상 방조했다라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볼까요? 시댁 말고 시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 추석부터 이 시댁이라는 표현 대신에 시가라는 표현, 그리고 외할머니라는 호칭도 외자를 빼고 그냥 할머니로 불러보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성평등 생활사전 추석 특집 내용인데요. 이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듣거나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가의 경우 남성 쪽 집안만 높여 부르는 시댁을 여성 쪽 집안을 부르는 처가와 마찬가지로 바꿔 부르자라는 거고요. 할머니 호칭은 아빠 쪽 부모님만 가깝게 친이라고 부르고 엄마 쪽 부모님은 멀게 바깥 외자를 붙여서 불러왔는데 이러지 말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 발표 내용에서는 또 대표적인 명절 성차별도 조사했는데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이 1위에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역시 호칭도 중요하지만 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좀 삼가는 것도 명절 때 반드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식하면 보너스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그 회사마다 사내 회식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식에 참석하면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의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함께 보면요. 상사와 함께하는 술자리에 참석하면 다음 보너스 때 회당 우리 돈 10,000원 정도를 더 지급하고 타부서 사원과 회식을 하면 1인당 3만 원 넘게 보조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사내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곳도 잇따른다고 하고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봤더니 적당한 술자리는 소속감과 동질감 같은 사내 의사소통 구조를 변화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분위기는 역사가 긴 기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IT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회식하는데 돈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보조개 사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보조개 사과가요. 보통 사과보다는 좀 작고 흥이 난 사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B급 과일의 소비 촉진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례없던 폭염과 가뭄 탓에 올해 사과나 배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인데요. 당연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면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과일 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보조개 사과, B급 과일같이 아무래도 겉으로 보기에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 팔릴까 애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형마트가 대대적인 판촉에 나서고 있는데요. B급 과일 소비를 늘리고 재배 농가도 돕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못생겨도 맛은 괜찮은 과일을 싼 값에 사니 일석삼조가 되는 셈입니다. 네, 며칠 안 남은 추석 앞두고 장 보러 다니실 때 참고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들이 탄 보트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을 빼곡히 태운 고무보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침몰합니다. 새 삶을 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중해를 건너려던 난민들. 생과 사의 기로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스페인 해양구조대가 발견해 튜브를 던지는 등 즉각 구조에 나섰고 6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관광명소 가리발디 광장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괴한 3명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괴한들은 범행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가리발디 광장은 강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테피토 재래시장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대신할 대한문학상의 후보로 뽑혔지만 사퇴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이 최종 후보에 오른 데 대해 감사한 뜻을 표하면서도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전했는데요. 앞서 스웨덴 할리먼이 성추문 파문 등으로 올해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하자 스웨덴의 작가와 배우, 언론인 등이 뉴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설립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대안적인 문학상을 시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 딸기 속에 바늘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현지 보건당국이 일부 딸기 브랜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를 비롯해 퀸즐랜드, 빅토리아주 등에서 구입한 딸기에 바늘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소비자는 바늘이 꽂힌 딸기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시각색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등 많은 지역은 이처럼 안개만 낀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과 경북 곳곳으로는 약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 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서쪽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늘 제주에는 30에서 80, 많게는 1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쪽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1시 회담의 세부 일정과 의제가 발표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단도 평양에 동행하며 선발대는 어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가교 능력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며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틀거리는 북미 핵무기 협상을 살려낼 실질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60채를 임대해 한 해 7억 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납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슈퍼 태풍 망쿠시 중국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250여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마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전면 폐장했습니다. 이미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에서는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회담의 세부 일정과 의제가 발표됩니다.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수행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친교 행사, 만찬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의 윤곽이 오늘 발표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메인 프레스 센터를 찾아 공식 브리핑을 갖고 확정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할 정부 공식 수행원 14명과 특별 수행원 52명도 확정됐습니다. 먼저 공식 수행원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이 총 망라됐습니다. 각 분야 교류를 위해 문화체육, 국토, 해양수산부 장관과 산림청장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수행원으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대표 등이 동행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을 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과 양대 노총,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체육계 등에서도 수행원으로 참가합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한 새로운 세대가 평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생 김규현 학생부터 청와대는 공식 수행원 숙소는 백화원 초대소로, 특별 수행원과 기자단 숙소는 고려호텔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선발대는 통신망 점검을 마치고 정상회담 일정에 따른 현장 동선 확인과 상황실과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 등 최종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번 방북단에는 4대 그룹 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남북 경협을 감안한 조치를 보이는데요. 가수들과 스포츠 스타들도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특별 수행원 52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7명이 경제계 인사들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평양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2차 회담 때와는 같은 규모입니다.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평양 회담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그룹은 물론 한국전력과 코레일, 산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 협력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의 세 개 축 H자 형태로 개발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자는 구상입니다.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 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은 현안 대처를 해야 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가수 지코와 에일리는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특별수행원에 포함됐습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와 함께 새로운 문화에 초점을 맞춘 공연을 선보이고 남북 대중문화 교류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구의 현정화 감독과 축구의 차범근 감독도 포함돼 남북 단일팀 구성의 정례와 월드컵 공동 개최에 초석을 닦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연소 특별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린 16살 여중생 김규현 양은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의 큰할아버지께 손편지를 써 감동을 줬던 주인공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가교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비핵화 중재안 카드에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두 불안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간극을 메워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능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평양에서의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비틀거리는 북미 사이의 핵무기 협상을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다소 흔하지 않고 대담하며 창의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따스한 명장면을 연출했고 2차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다면 이번에는 가장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호한 합의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내용을 끌어내므로써 북미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락사무소 개설 등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동요를 유발하는 한편 최대 압박 전략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의 말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북한 지도자가 내 핵무기를 제거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주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탈루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 60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임대업자는 한 해 동안 7억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명의를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태원의 고급 빌라 17채를 보유한 또 다른 임대업자도 외국인들로부터 월세로 받은 7억여 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1,500여 명에 대해 정밀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 주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고가 주택 보유자로 연간 월세 수입이 많은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세무 검증에는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또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법원 자료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검증 결과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전환해 전액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자 대출이나 청약을 이용해 큰 집으로 옮겨보려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좀 더 넓히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등 실수요의 경우 예외를 두긴 했지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보려고 미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1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좀 더 버티면은 못 살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 저희도 그 집을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작은 평수에 살고 있어서 몇 년 뒤면은 가져줄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청약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는 분양 물량의 50%를, 조정 대상 지구에선 70%를 추첨제로 뽑아 그나마 1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론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넓히거나 거주 지역을 옮겨보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1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남은 물량은 무주택 낙점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 정부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이르면 10월 입주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청약 통장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시급히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다소 넓히기로 했지만 신규 대출 제약이 여전히 커 1주택자들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오늘부터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이사나 결혼 등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하거나 관련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건 주택당 한 해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신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필리핀에 이어서 중국 남부를 덮쳤습니다. 광둥성에서 2명이 사망했고 홍콩과 마카오에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에 밀려 부서진 보트들이 방파제로 밀려옵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나무가 부러지고 공사 중인 건물을 둘러싼 작업용 비계가 강풍에 뜯겨져 나갑니다. 굳게 닫힌 상점의 철문은 찌그러졌고 홍콩의 한 호텔은 객실의 창문이 모조리 깨졌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갇힌 차량의 운전자는 나무를 치워내고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슈퍼태풍 망쿠시 어제 오후 중국 광둥성에 상륙하면서 인근 하이난성과 선전, 주아이시 등 중국 남부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2명이 사망했고 앞서 망쿠시 지나간 홍콩과 마카오에선 200여 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콩에선 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면서 관광객 10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这2天行程估计是没有了，因为台风天嘛，出不去，地铁也关了，巴士也停了，船也没了。 광둥성 내 원자력 발전소 2곳은 비상 인력을 긴급 배치했고 중국 기상국은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최고 시속 305km 망쿠세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태풍이 물러난 뒤 알려지지 않은 피해 상황이 속속 집계되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aya walang makapasok na mga sasakyan, makapasok na mga tao dahil malakas ang ulan at unstable, baka madagdagan pa yung casualty pag pupunta yung mga rescuers natin. 미국에선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렌스를 열대성 저기압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앞으로도 수일 동안 최고 1m 이상의 비를 뿌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침수 우려 지역 주민 21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서울의 한 실탄 사격 연습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들것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한 남성이 실려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이 사격 연습장에서 30대 남성 홍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격 연습장에 목에서 머리 쪽으로 실탄 사격, 저희가 이제 산업화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홍 씨는 이곳 실내 사격 연습장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는 사장과 직원 등 5명이 있었으며 손님은 숨진 홍 씨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현재 사격장 내 CCTV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사격장 직원들을 상대로 홍 씨에게 어떻게 총기가 건네졌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홍 씨의 가족들도 불러 평상시 홍 씨의 신변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 청담대교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경기장에서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유찬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에서 39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빌딩 3층 화장실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창문 사이에서 한번 쏴줘야 되는데 연기 엄청 나오잖아요.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직원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엔 부산 영도구의 한 바닷가 방파제에서 52살 장모 씨가 2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장 씨가 낚시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충북 제천에서 열린 남자 프로배구 대회 결승전 경기 도중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대원 70여 명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통신망 수사를 통해 익명의 전화를 건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어제 오후 경비행기 한 대가 전북 완주군의 야산에 추락해서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저수지 부근 야산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저수지 인근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몇 바퀴를 회전한 뒤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일부 잔해는 튕겨져 나가 저수지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소리는 났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보였고 저수지로 뭐가 떨어지기는 했어요, 잠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수색 2시간 만에 44살 이모 씨 등 탑승자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종사 이 씨와 동승자 57살 서모 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아미고라는 2인승 경비행기로 충남 공주에서 이륙해 경남 합천을 거쳐 다시 공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관을 파견해 오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 선수가 남자 마라톤 사상 첫 2시간 1분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킵초게는 어제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2014년 같은 대회에서 데니스 키메토가 세운 세계 신기록을 1분 18초 앞당긴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이 같은 택배 배송이나 추석 안부 인사를 가장해 금융 정보를 훔치는 스미싱 문자가 늘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성 앱이나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소액 결제를 하게 하는 스미싱.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스미싱 문자는 약 16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배송 확인이나 반송 등 택배 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85%에 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택배 배송이나 선물 교환권, 안부 인사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치를 멈춰야 합니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과 협력해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미싱 피해 예방 메시지를 이용자 5,363만 명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미싱 유포자와 번호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연휴 동안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의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6.8원 오른 1,630.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이어진 것으로 상승폭도 16주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들이 탄 보트가 침몰하는 위급한 상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을 빼곡히 태운 고무보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침몰합니다. 새 삶을 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중해를 건너려던 난민들. 생과 사의 기로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스페인 해양구조대가 발견해 튜브를 던지는 등 즉각 구조에 나섰고 6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에서 지구 극지방 얼음의 변화를 관측하는 최첨단 과학위성 아이스셋2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앞으로 지구 500km 상공의 궤도를 돌면서 1초에 10,000번씩 쏜 레이저가 지표면에 닿았다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얼음 두께 변화를 0.5cm까지 기록하게 되는데요. 빙하와 해빙 등의 변화를 정밀 측정해 해수면과 기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대신할 대한문학상의 후보로 뽑혔지만 사퇴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이 최종 후보에 오른 데 대해 감사한 뜻을 표하면서도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전했는데요. 앞서 스웨덴 한림원이 성추문 파문 등으로 올해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하자 스웨덴의 작가와 배우, 언론인 등이 뉴 아카데미라는 단체를 설립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대안적인 문학상을 시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 딸기 속에 바늘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현지 보건당국이 일부 딸기 브랜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를 비롯해 퀸즐랜드, 빅토리아주 등에서 구입한 딸기에 바늘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소비자는 바늘이 꽂힌 딸기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조직범죄단 마피아에 살해된 성직자를 추도하기 위해 시칠리아를 찾아 마피아의 폭력과 탐욕을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8만 명이 운집한 시칠리아 팔레르모 공개 미사에서 수후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사후에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만큼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사는 마피아는 기독교도로서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인구의 98%가 기독교이며 마피아 조직원 상당수도 정기적으로 성당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30년 전 오늘 88 서울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50억 지구촌 가족들은 오늘 사상 최대의 올림픽이 개막된 서울 코리아의 기적을 감탄과 갈채로 지켜봤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졌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강하게 심어준 서울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이 미소 대결 구도 속의 반쪽 올림픽에 그친 후 12년 만에 두 진영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동독 등 미수교 국가 선수단의 참가는 몇 년 후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일 동안 3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각종 경기장을 찾았고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1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 성적 4위를 기록해 일약 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경험은 2002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초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영업자이자 종업원인 대형 유통센터 입점 점주들의 얘기인데요. 박연선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형 유통센터에 입점한 잡화점 점주 A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13시간을 가게에서 일합니다. 여건상 1인 근무가 불가피해 맘 편히 밥을 먹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명목상 점주지만 유통센터 눈치에 잠시 앉아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빼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가끔 몰래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 네. 앉아 못하게? 못 앉을게요. 계약업체로부터 매출의 15%가량을 월급으로 받아 사실상 종업원이나 다름없는데 유통센터 내규상 정기 휴무가 없어 주당 근로 시간이 100시간에 가깝습니다. 하루라도 쉬려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지만 높은 인건비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완전 매출 바닥이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뭐 40만 원대인 분들도 허다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알바를 어떻게 쓰겠어요? 센터 측은 매출이 부진하면 주 한 차례씩 연장 근무까지 요구하는 상황. 정기 휴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휴무는 저희가 뭐 상관할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쉬세요, 쉬지 마세요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른바 종업원 점주들은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당 100시간의 극한 노동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얼마 전 부산역에서 위험천만한 인질극이 벌어졌었죠. 테러 목표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철도 시설은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검색대는 방치가 돼 있었고 보안 상태 역시 허술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역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 그런데 범행 전 이 남성은 대담하게도 종이에 싼 흉기를 그대로 들고 열차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행 중인 열차 내부를 확인해야 할 철도 경찰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 역사에 수화물 검색대를 설치한 지 2년. 검색대가 설치된 부산역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물품 검색대가 설치됐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용 횟수도 적은 데다 지금은 아예 어디론가 치워버렸습니다. 탑승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외진 공간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옆에 지켜간 그만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행사나 테러가 사냥됐을 때 장비는 단 한 대. 운영 당시 검색 횟수는 전체 철도 이용객의 0.6%에 불과했습니다. 철도 경찰대는 이동식 검색대와 폭발물 탐지기로 장소 제한이 없는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역 보안 인력은 단 8명. 취재 당시 이들은 모두 창원 사격대회에 동원돼 부산역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7만 8천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약 3,900여 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버티고 있지만 당시 전쟁 성범죄 참상을 목격한 일본인들은 매년 한 차례 모여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손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미야코 섬. 70여 년 전 태평양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열도의 최남단입니다. 아리랑 덕에 어거에 유그 이국의 외딴 섬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가라. 아리랑 거기에 넘어간다私を捨てていく人はどんなにして覚えてたかわからんけども 끔찍한 전쟁 성범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인 아리랑은 섬 주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오키나와 인근 섬에만 위안소 130곳이 들어섰고 끌려온 일본군 위안부는 7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군인들과 함께 온 낯선 소녀들의 모습을 주민들은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十数メートルぐらいね、日曜日とのと別荘地で順番で待っていた状況全部僕ら見ています。兵隊が一人ぐらいはまだ生きてると思いますので、勇気を出して表現してもらえばいいんだけどね。 증거를 내놓으라며 버티는 일본 정부를 대신해 섬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 그 시절의 참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며 자발적으로 아리랑비를 세운 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여성들에게라는 내용의 추모의 비석을 만들기도 했는데 위안부 피해를 입은 11개 국가 언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두기도 했습니다. 語り継ぐためにはもう年齢がもうそう残り少ない人生ですから何かとこういう印ですが記念を残しておけば 하지만 당시 주민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고 생존한 고령자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미야코 섬 주민들은 기억의 대물림으로 전쟁과 척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身近な子どもたちに伝えることによってしかそれは伝わらないと思っているのでそれはやっぱり伝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私たちの責任だと思っている。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다음 달 25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올가을엔 시험 발사체와 첨단 기상 위성이 잇따라 우주로 향하며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중요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시험 발사체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길이 25.8m, 총 중량 52.1톤의 이 시험 발사체를 다음 달 25일 발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사 당일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발사체의 예상 비행 경로와 낙하 지점도 공개됐습니다. 시험 발사체의 엔진이 점화되면 1분여 만에 음속 돌파, 3분 안에 고도 100km 우주 공간에 진입합니다. 5분여 뒤엔 200km 상공까지 솟구친 뒤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낙하합니다. 과학기술부는 국내외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발사 예정일과 낙하구역 정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국 등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시험 발사가 성공할 경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1단으로 구성된 그 3단형 한국형 발사체를 2021년 2차례 발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인 천리안 1호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 2호도 완성됐습니다. 금박으로 감싼 위성 윗부분에 커다랗게 돌출된 은색 부분이 천리안 2호의 핵심인 기상 탑재체입니다. 촬영 속도가 3배나 빨라졌고 컬러로 구름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 기상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인공위성이나 전파 통신에 위협을 주는 태양 흑점 폭발 등 우주 기상을 감시하는 관측 장비도 처음 탑재됐습니다. 천리안 2호는 오는 12월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외래 해충으로 추정되는 파밤나방 유충들이 크게 늘면서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도 쉽지 않아 농민들의 근심이 큽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한 배추밭. 심겨진 배춧잎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 구멍이 뚫려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합니다. 파밤나방 유충이 잎 사이사이에 숨어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7만 제곱미터 규모 밭에 심어놓은 배추의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추 출하를 앞뒀던 농민은 닷새마다 한 번 6에서 7종류의 배추 해충제를 섞어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허무하잖아요. 물건이 이러니까. 이게 뭐 약을 게을리하거나 뭐 소독을 게을리하거나 이랬으면은 추석을 앞두고 내다 팔려던 배추와 무, 팥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밤 나방은 고온에 번식력이 강한 외래 해충으로 수년 전부터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계속된 무더위에 파밤 나방 유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대성 벌레라고 해요. 좀 따뜻한 데서 사는 놈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잘 자라고 발육 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폭염과 가뭄, 화상병 바이러스에다 이번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한국GM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연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GM 노조가 반발하면서 노사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현재 단일 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해 연구개발 부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GM 노조는 이런 법인 신설 계획이 한국GM을 GM의 생산 하청 기지로 전락시킨 뒤 신설 법인만 남겨둔 채 공장을 장기적으로 폐쇄하거나 매각시킬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포 밤바다가 은빛 갈치를 잡으려는 강태공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초보도 쉽게 갈치를 잡을 수 있어서 밤새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앞바다가 낚싯배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배마다 양쪽으로 강태공들이 빼곡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기 무섭게 시작된 입질. 잠시 뒤 화려한 몸을 요동치며 은빛 갈치가 올라옵니다. 짜릿한 손맛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밤바다를 좀 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낚싯대를 처음 잡은 초보들도 갈치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자마다 갈치들이 수북히 쌓여갑니다. 일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형님들하고 낚시를 하니까 뭐 갈치도 많이 나오고요. 기분 좋습니다. 갓 잡아 올린 갈치를 배 위에서 바로 조리해 먹는 것은 갈치 낚시의 백미입니다. 갈치를 낚으며 바다에서 보는 도심 야경도 또 다른 즐거움.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을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목포 앞바다 은빛 갈치 낚시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는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굴산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대출 규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강화된 종부세안부터 볼까요? 네. 예, 최고 세율이 3%에서 3.2%로 오르고 구간도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에 국민 대다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비싼 주택에 속하는 거죠? 네, 시가로는 18억 원에서 23억 원입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전부인데 종부세까지 더 내야 하나 하는 분들은 이 정도로 정말 비싼 집 소유자만 해당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내는 보유세보다 연 10만 원 더 냅니다. 거기에 집이 부부 공동명의면 이번 세 과표 구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3.2%로 오른다는 최고 세율도 집이 3채 이상, 또 그 집도 아주 고가인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세율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종부세가 강화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의 2%,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종부세는 대다수 국민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9.13 대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가 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집이 있는데도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규제 지역에 집을 또 산다는 건 투기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다만 1주택자에 한해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실소유자 중심으론 대출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평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집을 마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새 집을 구하는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집 완전히 팔고 나서야 구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또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럴 때에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으면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전근을 간다거나 이제 외지에 사시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집을 또 사야 할 경우 이를 명백히 입증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근지의 전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또 부모의 전입 신고서 같은 게 입증 서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부모와 함께 살던 사람이 분가를 위해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에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 구입 후엔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꼭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반드시 주택을 사기 위한 돈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뭐 등록금, 병원비 뭐 이럴 때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인 거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에겐 대출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겐 지금의 대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부터는 제한이 들어가는데요. 기존 LTV, DTI 비율에서 10%포인트씩 깎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한 채당 연간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이 세 채면 3억 원까지 가능한 거죠. 또 대출 기간에 집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되고요. 이를 어기고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은 즉각 회수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다들 조금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지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할 땐 새로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 새로 바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도를 보면 무주택자는 제한이 없지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때에만 보증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그 연장을 원하면 그대로 보증 그렇죠.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땐 그 전세자금 보증 대출은 이제 받지 못하는 거죠. 네. 또 2주택자 이상 이제 이들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원천 금지돼 있잖아요. 이들이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은 2년 이내에 1주택 초과분을 파는 조건으로 1회, 통상 2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엔 대출을 이번 만기에 다 갚든가 아니면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네, 정부가 어쨌든 이번 대책을 꽤나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만큼 안정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의 요점만 콕 짚어드립니다.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상회담과 친교 행사 그리고 만찬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윤곽이 오늘 발표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회담의 의제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방북단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 지코나 에일리 같은 대중가요 스타들과 차범근, 현정화 감독 등 스포츠 스타들도 참가하는 등 방북단의 구성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을 넓히거나 거주 지역을 옮겨보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좀 더 넓혀 이들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60채를 갖고 한 해에 7억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놔 세금 한 푼도 안 낸 임대사업자. 국세청이 이 같은 임대소득 탈루 의심자 1,500명에 대한 정밀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슈퍼 태풍 망쿠시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이 적색 경보를 발령하면서 25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마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택배 운송 상황을 보려면 여기 링크를 눌러 확인하거나 앱을 까세요. 이런 식의 문자를 받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택배 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내린 비로 인해서 이처럼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 뿌연 모습인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북 봉화 등 경상도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쪽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구름 사이 햇살이 따갑게 비추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고 강원 영서 지역에서만 아침 한때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 전주 20.8도, 부산은 21.9도 등으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는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7도, 부산 27도, 강릉은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